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요. 이를 이자라 부릅니다. 또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하죠.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기는데요.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0만 원이 이자이죠.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0만 원의 원금 100만 원에 대한 비율, 즉 10%입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 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 가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돈의 수요는 주로 기업 투자에 좌우된다고 보면 돼요. 일단 경기 전망이 좋다고 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익이 늘어날 걸 예상되니까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결국 경기 전망이 좋아져서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이익 증가가 예상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이 투자를 하려니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해서 구하려니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엔 수요가 늘어나니까 돈값이 올라가고 돈값이 올라가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는 돈값이니까요. 결국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되면 금리가 오르는 거죠. 쉽죠? 그럼 물가랑은 무슨 관계예요? 물가랑은 비례관계죠. 가령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어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게 예상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값을 올려야겠죠. 돈값을 올리니 금리가 상승하죠. 그래서 비례관계예요. 사실 수요 공급이나 물가 외에도 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아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좀 낮으면 금리는 올라가고 신용이 높으면 금리는 내려가죠. 또 돈 빌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떼일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금리가 올라가요. 돈 빌리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 뗄 위험은 적어지니까 금리는 내려가고요. 쉽죠? 쉬운데요. 이러한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인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돈을 20년간 예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얼마로 불어날까요? 우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이자로 붙겠죠. 그렇다면 20년 동안 총 2,0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1,000만 원은 20년 후 3,0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번엔 복리로 계산해 볼까요? 같은 조건으로 예금을 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1년 후에는 복리도 단리와 다를 게 없는데요. 연간 10% 이자인 100만 원이 붙기 때문이죠. 하지만 2년 후가 되면서 계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이라서 원금 1,000만 원에 10%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1년 후 붙었던 이자 100만 원에도 10% 이자인 10만 원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 후의 총 예금은 1,2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3년 후에는 원금 1,000만 원에도 10% 이자가 붙고 이자 210만 원에도 10% 이자가 붙어서 총 1,331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단리 방식으로 계산한 예금의 3년 후 금액인 1,300만 원보다 31만 원이 많죠. 얼핏 31만 원의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10년으로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겠죠. 단리의 경우에는 이자가 1,000만 원 더 붙습니다만 복리는 1,593만 원이 됩니다. 무려 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가정한 것처럼 20년 후로 계산해 볼까요? 단리 방식으로는 20년 후 이자가 2천만 원이 붙어 원리금을 합친 총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5,727만 원이 붙어 원리금을 합친 총액은 6,727만 원이 됩니다. 흔히 복리의 힘을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름 아닌 시간의 길이에서 나옵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액이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장기간 가입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30대 초반이라면 은퇴까지 무려 30여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30년간 복리로 장기간 운영한다면 노후에 큰 힘이 되겠죠. 이 복리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죠? 뉴욕 네, 아닌가?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 뉴욕을 1순위로 꼽는데 그 뉴욕 땅에 1600년대 당시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원주민인 인디언? 그렇죠. 인디언들이 살았죠. 네, 그 인디언이 살던 그 땅에 누가 건너가느냐?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지금의 맨해튼 땅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네. 거주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땅을 팔라고 말이죠. 그 인디언들이 뭐 그 땅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드넓은 땅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냥 사라. 얼마 주고 살 거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치를 주고 샀거든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글쎄요. 감이 안 오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대략 24달러 정도 주고 샀어요. 정확히 말하면 24달러 정도의 장신구들로 샀죠. 진짜 싸게 샀네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정말로 헐값 중에 헐값 중에 헐값으로 산 거예요. 맨해튼 땅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남구하고 서초구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근데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뭐 굳이 뭐 돈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1626년도에 팔았는데 널린 게 땅이니까 그냥 뭐 거저 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이후로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던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월가의 영웅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린치가 좀 재밌는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하느냐? 아니 인디언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걸까? 만약에 그 인디언들이 그 당시 그 24달러를 허투루 써버리지 않고 연복리 8% 굴렸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놨을까 계산해 본 거죠. 1988년도에 계산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벌어놨을까요? 아, 질문이에요? 글쎄요. 한 1,000억? 계산해 봤더니요. 무려 30조 달러쯤으로 불어나요. 30조 달러요? 자, 30조 달러요. 30조 달러면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도 거의 무려 3경에 가깝습니다. 3경이죠, 3경. 3경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3경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한 6천조 정도 되거든요. 6천조.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대단한 숫자네요. 아니 그런데 연복리 8%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최근 미국은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이야 저금리지 사실 지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거의 신흥국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흥시장이나 다름없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거의 소위 초대박을 치면서 세계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피터 린치가 지난 360여 년간의 평균 금리로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10%를 막 넘나들었어요. 심지어 80년대만 해도 20%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사실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눈덩이 효과는 복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세로축이 돈이고요. 가로축이 시간이다. 그러면 복리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복리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잘 됐나요? 인류 최고의 발명은 복리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복리라고 답했다죠. 여러분은 복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듣던 복리를 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수많은 재테크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